예, 북한이 두 달째 도발을 멈추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선 북한 병사 한 명이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JS를 통한 귀순인데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북한과 무역과 관련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밝히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에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합참이 추가로 조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북한군 병사 한 명, 일단 일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생명 위독하지는 않지만 아직 장담하기는 이르다는 게 그쪽 의료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3차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북한군의 JS로의 귀순은 10년 만이라고 하죠. 역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장소가 JS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북한과의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JSA 판문점 그 공동 경비 구역으로 우리 시청자께서도 그 영화를 통해서도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북한 분단과 대치와 대결의 상징인 동시에 이곳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평화와 협력, 대화를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이 아주 이중적으로 복합된 지역에서 이거 10년 만에 2007년 9월 이후에 그 상대가 귀순자 입장에서는 허를 찌르는 시기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지프차를 타고 비무장으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서 다행히 북부나 다른 데 관통상 다섯 여섯 곳 이렇게 당했지만은 생명을 건진. 그리고 이것이 긴급 유엔 사령부의 그 수송 헬기로 헬기를 통해 가지고 수원까지 이동해서 이름도 우리 국민에게 잘 알린 이국종 그 아주 집도의가 그 외상 전문 치료 전문이죠. 치료까지 했다는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남북 관계라는 것이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돌출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이 집중될 수가 있다. 국면이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국민들이 그래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이른바 하전사라는 병사의 신분은 뭔가, 무엇 때문에 이 어떤 귀순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이 생명을 건져서 반드시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북한의 그 고위층, 이른바 평양의 그 핵심 에리트 계층의 자제라든가 신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징성을 봤을 때는 북한 체제나 북한 군에게도 상당히 저기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북측의 그 JS 지역의 그 책임자들도 상당히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얼마 전에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도 거기에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것 전쟁이 아니고 평화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또 날씨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DMZ 갈라도 못 갔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그리고 이 관할 구역이 대한민국이 잘했냐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 구역은 분명히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사령부의 그 DMZ 일대 관리 관할권의 문제나 절차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이 단순히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뿐만 아니고 아주 미묘한 시점에 아주 상징적인 귀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어떻게 총을 맞았는지, 그러니까 첫 총을 맞은 시점, 일단 40여 발, 4명이 40여 발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따지면 한 명당 뭐 10발을 발사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 소화기를 그쪽에 쏘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권총 사격을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근무병들은 소화기에 집착이 어렵다면 그걸 관찰한, 그러니까 도주 사상을 보고 있던 북한군이 4명이 그 귀순한 병사를 향해서 40여 발을 발사를 한 거고 그중에 이제 5발 정도가 맞아서 총상을 입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프를 어디서부터 타고 왔는지 그런데 이게 배수구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못해서 지프에서 내려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총을 쏘았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이제 합참의 얘기거든요. 자, 그중 가장 궁금한 게 40여 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총을 발사할 수 있는지 그 JS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계 당국에서 정확한 그 증거와 같이 합치시키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중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진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남북한 양측이 그 CCTV라든가 각종 감시 장비를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이나 특히 유엔사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걸로 보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총기가 과연 MDR 이남까지 왔을 때까지 발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이죠. 아, 위반입니까? 위반이죠.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가 이 문제의 사실관계를 그 증거에 입각해서 분명히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항의 요청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한민국 그 국군이나 합참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의 그 군사정전위 이름으로 군사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항의가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이 찝을 가지고 그쪽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뭐 유사한 지역에서의 그 어쨌든 남북한 출입국 지역에서 상대방의 초병이 초병 2명을 죽이고 무장해서 탈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아니지만 인근 지역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정상적인 근무 행태로 위장한 상태에서 비무장 상태로 이게 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그 총기 어떤 종류로 어디까지 사격을 했는가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미와 또 평가 알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목숨을 걸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데 체제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이게 군인 아닌가 이 규순병이 그러면 그렇죠. 군 뭐 내부만 생활에 불만이 있었는지 뭐 적응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까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리고 판문점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1967년대 이수군의 그 중앙도시 위장 기순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 검증과 이른바 신원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할 텐데 혼자 이동했다는 게 상당히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고 혼자 보통 보면 이게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보면 같이 2인 1개죠. 최소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혼자 이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 하전사의 신분 관계와 가족 관계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함축성이 아주 하나 크다. 더 여쭤볼게요. 그 방금 뭐 정전협정 이야기도 했는데 남북 간의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쪽에서 총이 쏘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응 사격 내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이야기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가 좀 늦었다. 이 부분은 합참 쪽에서 좀 인정을 했어요. 그 지연 보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기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보고 라인이 빨리 이렇게 되기가 어렵나요?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적이 북측에서 우리의 초병이나 경계 병력에 대해 직접 유해 행위를 감했다면 반드시 우리가 즉각 응사를 해야 되죠. 그다음 이 전반적 상황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황 조치가 돼 있었는데 과연 그 국방 순회 라인에 적절한 어떻든 즉각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충분히 다소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됐다는 것이 그 인정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일시 장소 동기,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까지 확인해야 되고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보고 시간이 언제냐 이거 참 따지는데 이 전방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어떻든 그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원까지 이동해서 생명을 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위험을 무릅쓰고 뭐 낮은 포복으로 해가지고 신병을 인도해서 긴급 후송을 한 거 그 부분은 굉장히 조처를 잘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선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문제를 뭐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지금 국면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남북 간에 무슨 긴장 국면으로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뭐 송환 요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키웠을 때 국내적으로, 즉 북한 국내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도 있겠고, 동시에 남북 간에 뭐 대화를 하는 빌미를 삼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꼬이게 되면은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불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도발적인 도출적인 발언보다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프레임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자국 국민들을 압박하고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고 또 탈출하는 사람의 총격까지 가했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확대할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의 이른바 자충수가 되는 자국민, 더군다나 군인 아주 선발돼서 특정 지역에 배치된 사람이 기순한 것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아주 궁색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난 9월 15일입니다.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 도발을 멈추고 있습니다. 딱 2개월이 된 건데요. 북한이 유엔 쪽에 유엔 사무총장이 서한을 보내서 지금 오늘까지인가요? 14일까지 있었던 그 미국 함대와의 연합훈련을 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고 해요. 유엔 쪽에 자꾸 이렇게 항의 서한을 지난번에도 보냈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배경이 있을까요? 그리고 항의 서한 보내면서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모가 훈련하지만은 북한이 이미 그 항모가 훈련하는 지역에 타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타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일종의 사실상의 그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받으라는 의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유엔에다가 자꾸 이런 호소를 하는 그러니까 거는 직접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미국 측에 강력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안 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북한의 가장 뼈아픈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제재 결하하는 것에 더 동참하고 그것이 압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북한 경제의 여러 가지 수출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을 공조의 프레임에서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각지 근원지가 유엔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다가 우리가 이런 그 도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어떤 이런 핵전쟁 연습을 지금 우리 코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전선동 차원의 국제적 관심을 역이용하려는 그런 책략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입니다.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서 중대하고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워낙 이 모호 전략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어요. 저기 센터장님 어떤 걸 할까요?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아니면 대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그런 메시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 혹은 결정을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얘기하겠다든지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선거 캠페인 때겠지만 그렇게 했어도 뭐 그다지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무역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대하고 한 거는 테러 재지정은 뭐 이미 했던 거를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면 진짜 이게 뭐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미 대북 압박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될 정도로 북한이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북한 근로자들 전부 이제 추방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한 12만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5만 정도. 그걸 다 돌려보낸다 그러면 돈이 우선 없고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어느 정도는 느껴질 수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야말로 이제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얼마든지가 이제 무조건은 아니죠. 핵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는 대화를 하겠다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하나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경제 제재가 취해질지를 미리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뭐 중국이 원유 공급을 끊지 않고 식량도 대주고 해서 그랬다면은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중일 그 3국을 포함해서 5개국 아시아 순방의 메시지는 방문국에 초점을 맞춘 그 맞춤형 메시지였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초점을 맞춘 중국에 일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총 결산해서 미국에 가니까 본국 자기의 선거 표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시아 투어를 총 결산하는 대북 메시지를 또 강하게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특히 북한의 경우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감히 건드리고 시험하려는 세력 가만두지 않겠다. 북한 너희들 올바른 선택하지만 진짜 그게 뭐 파이어 앤 퓨리나 뭐 완전 파괴를 넘어선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모든 세계적 무역 거래가 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구체적인 실행은 차치하고라도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총 결산하고 본국에 가서 더 강력한 자국민의 그 보수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구체적 행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자기 나라 5개국 2주 동안 자리 비었는데 이런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가 포함된 그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그 미중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쌍중단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잠깐은 언급을 했지만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 측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관심이 바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부분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유엔에서 오늘 이제 그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휴전 결의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직접 이야기까지 나서서 했는데 자, 그 기간 안에 북한이 도발을 과연 멈출 수 있을지 맞물려서 한미 훈련도 어떻게 좀 중단 내지 축소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사실 관건인데 내년 지금 2월까지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5월까지 아무 조치도 없이 지나갈 수 있겠는가 과연 북한이 여태까지 해온 핵실험이나 뭐 미사일 도발을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한 번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동계올림픽 참여는 모르겠고요. 평창올림픽 참여는 모르겠고 혹시 만약에 자기네가 지금 주장하듯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든가 뭐 기간을 줄인다든가 이러면은 자기네도 거기에 맞물려서 조금 자제하겠다든가 뭐 이런 조건을 내걸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을 축소하려고 해도 미국과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일단은 기간도 이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자르듯이 잘라서 대충 조금 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건 연중 돌아가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상시 배치 전략 자산을 뭐 한반도 주변 지역은 아니지만 괌 지역을 포함해서 상시 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되는 갔다가 완전히 축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군사훈련을 정치화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적 군사훈련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고 물론 정치적 결단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면 우리 군은 언제든지 따르게 되겠지만은 방어적 군사훈련을 더 철저하게 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이지 어떤 그 이벤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시기를 하자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 첫 발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없는 군대, 군사훈련이 없는 아주 약화된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공허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될 우리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봅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안보리 패널 제재 이행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석탄과 철 수출이 3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석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북한이 좀 중요한 수입원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로 감소가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북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이제 CG 수석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북중 관계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악화되는 것보다는 조금 북한이 중국 말을 들어서 움직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북한이 전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입장은 그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지만 압박 강도를 조금 높여가는데 미국과 보조를 또 맞추고 유엔하고도 보조를 맞추면서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내년 5월까지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좀 더 강력한 제재로 갈 수도 있고 따라서 지금 북중 관계가 갑자기 해빙 모드로 간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 3월이면 양회가 있는데 그 전에 북한이 무슨 결단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도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양회가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북중 관계는 쉽게 정상화되기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